상해가 아니고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살인과 살인 미수죄로만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보고서까지 같이 보냈어요. 원래 이제 송치할 때 경찰에서 수사 보고서를 해가지고 같이 검찰에다가 보내면 검사가 그것도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거 뭐 좀 더 추가 수사하세요. 그 다음에 직접 수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그 근거로 해가지고 공소장 쓰고 거기에다가 뭐 수사 보고서 같은 것까지 다 증거 자료 해가지고 기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할 때 수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이 장윤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압수할 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검찰에 써서 딱 보냈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검찰청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은 10월부터 없어지니까 지금 검찰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보안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보안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수사를 갖다 딱 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경찰이 뭘 갖다 이렇게 했는데 딱 봤을 때 뭐 당연히 사람 죽었으니까 살인죄, 사람이 죽을 뻔했으니까 살인미수죄, 이건 당연한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닌데, 부장검사가 광주지검의 부장이 느낌이 쎄하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있었던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갖다가 했냐면은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자라고 해가지고 5월 14일에 송치 받아가지고 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검토하던 검찰이, 지금부터는 주어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5월 19일에 어디를 들이닥쳤냐면은 원룸을 갖다 들이닥친 것 같아요. 원룸에서 리얼돌이 없어진 걸 확인한 게 5월 19일. 그 다음에 5월 22일에 수사보고서, 경찰이 쓴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차량이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장윤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압수해서 수색을 했으나 특별히 압수할 만한 물건은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라고 하면서 경찰 불러가지고 물어봤겠죠. 박 팀장님, 그 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윤기가 타고 다니던 그 차 어디 있어요? 라고 딱 물어봤더니 그거 장윤기 아버지한테 돌려줬는데요. 왜 돌려줬습니까? 그게 뭐라고 돌려줬습니까? 그거야 피의자 소지품을 부모한테 반환한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범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차량 가지고 오쇼. 그래가지고 박 팀장이 장 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검사놈들이 차 가지고 오랜다. 그래가지고 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차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검사들이 차량을 꼼꼼하게 본 거예요. 꼼꼼하게 봤는데 뭘 봤냐면은, 일단은 차량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는데 차량을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뭘 찾아냈냐면요, 블랙박스 SD 카드를 찾아낸 거예요. 이 블랙박스 SD 카드가 어디 있었냐면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겠죠. 장윤기 차에도. 그런데 차량에 블랙박스 카드가 있나 봤더니 없었겠죠. 그걸 빼놨을 테니까 장윤기가 바보입니까? 이 SD 카드를 빼가지고 어디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요만한 거 진짜 저는 문돌이여가지고 블랙박스 SD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한 손톱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SD 카드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검찰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트렁크에서 찾았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트렁크에서 그냥 찾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이렇게 딱 열면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것들을 두는 그 자리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암만 해도 이건 제 느낌인데, 그런 데에다가 장윤기가 이 SD 카드를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D 카드는 어떤 SD 카드냐?
그 범행이 벌어졌던 2026년 5월 5일까지에 있었던 5월 5일부터 역산해서 뭐 두세 달 정도 그때 그 생생한 그 SD 카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SD 카드는 어떤 그 뭐냐면은 그 SD 카드는 장윤기가 버렸을 거니까 그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발견한 SD 카드는 어떤 SD 카드냐? 그 이전 SD 카드.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그 블랙박스 SD 카드가 여기 있네. 경찰은 분명히 그 차량에서 압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있네. SD 카드가 있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나왔냐면 그 SD 카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음성 파일이 나왔는데 음성 파일이 어떤 음성 파일입니까? 내가 인생 망하면은 그 여자 한 명 납치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음성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차를 갖다가 야 일로 와봐 야 정혁진 일로 와봐 내가 새 차 하나 뽑았거든 내가 태워줄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장윤기가 뭐 욕하면서 내 인생 망하면은 뭐 어떤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나도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장윤기는 평소에도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입증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날 5월 5일이나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SD 카드는 아니지만 이미 장윤기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입증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또 뭘 발견했냐면요.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을 했어요. 피해자가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어디에 묻어 있냐면 뒷문에 묻어 있는 거예요. 뒷문에. 그래가지고 검찰이 장윤기를 추궁했겠죠. 야, 네 차량 우리가 다시 봤는데 핏자국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왜 핏자국이 그 앞문도 아니고 뒷문에 있냐? 예컨대 장윤기가 그 이채원 양을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살해하면서 그러니까 피가 뭐 이렇게 막 묻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채원 양의 그 피해자의 그 혈흔이 묻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야 돼 하면서 뭐 그 운전하면서 뭐 운전석이나 그 다음에 그 운전석 쪽에 그 문이나 이런 데에 혈흔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조수석 뒷쪽 문에 혈흔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야, 봤더니 거기에도 피가 묻어 있던데 이건 왜 그러냐? 막 추궁을 했는데 뭐가 드러났냐면요. 장윤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채원 양을 15분 동안에 미행한 거예요. 이채원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한 거예요. 밤 11시 넘어가지고 만 11시 반까지 공부하다가 야 이제 집에 가자. 택시 부를까? 택시비 10,000원 나올 텐데 그 돈 아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스터디 카페 가라고 그 돈 준 것도 스터디 카페도 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고 그러면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버스는 끊겼고 그냥 내가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생각도 하고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 삼아 내가 걸어갈 거야. 그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15분 동안 미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밤 11시 55분, 5월 4일 밤 11시 55분, 23시 55분부터 장윤기의 하얀색 스포티지가 이채원 양을 미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으슥한 곳에 딱 나타나니까 장윤기는 이 동네 지리를 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가면 저기 가겠네. 저기 으슥하지.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딱 그 으슥한 곳에다가 세워두고 장윤기가 뭘 했냐면요. 차량의 스포티지의 뒷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뒷문을 왜 열었습니까? 그 장윤기는 이채원 양의 목을 졸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절시키고 왜냐하면 베트남 여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그 피해자한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차에다가 태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장윤기는 주도 면밀해가지고 야 그랬는데 내가 또 차문 열고 또 집어넣고 문 닫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리 열어놔야 되겠다. 용이 주도한 겁니다. 차 뒷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조수석 쪽으로.
열어놓고 피해자, 아니 더 이상 이름을 제가 끔찍해가지고 더 이상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진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피해자라고만 하겠습니다. 피해자 목을 졸랐는데 그 피해자가 너무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흉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 장윤기는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기절을 시킨 다음에 피해자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든지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짜증나는데 그냥 사람 하나 그냥 죽이고 나도 그냥 자살해야지, 나도 그냥 뭐 끝내야지 이런 생각했었으면 보자마자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피해자가 그 이채원 양이 너무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흉기를 쓴 거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고 그런데 차 문은 열려 있었고 그러니까 차 뒷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혈흔이 조수석 쪽 뒷문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해가지고 차를 한 1km 정도 한 데다가 일단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옷 빨고 핸드폰은 다 뭐 공기계 쓰고 그 다음에 뭐 흉기는 뭐 어디다 버리고 핸드폰 자기가 옛날에 쓴 핸드폰은 또 영산강에다가 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게 경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경찰은 어땠냐면요. 5월 18일에 국과수에서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국과수에서 감식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한 거는 5월 18일.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광주지검에 송치한 건 5월 14일. 그러면 송치했는데 국과수의 중요한 보고서가 경찰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그 증거자료 송치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잘 하세요.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보내질 않은 거예요.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박 팀장이 장 팀장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대비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국과수에 감식 보고서를 보냈겠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 박 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첫 번째 장 팀장 장윤기의 아버지한테 여청계에서 뜨기 시작했으니까 대비해라. 두 번째 어이 박경사 저기 뭐 정경사 그러면서 정순경 이러면서 야 케이블 타이 그냥 가만둬 이랬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압수하지 마. 그냥 차에다가 저희 조수석 원래 거기 있었잖아.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박 팀장이 이거 다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던 과정을 어떤 수사관이 쫙 촬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순경 당신 그거 찍었어? 삭제해. 근데 이걸 어떻게 삭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동영상을 보고 검찰에서 이상한데 케이블 타이가 있었네. 그러니까 야 그 케이블 타이 어떻게 했어? 우리 팀장님이 차에 그냥 스포티지에 그냥 두라고 해서 그냥 뒀는데요. 그 스포티지 어딨어? 장 팀장한테 돌려줬는데요. 그러면 장 팀장은 그 스포티지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장 팀장한테 전화했겠죠. 팀장님 저 광주지검에 정혁진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케이블 타이 있었죠? 우물우물했겠죠. 케이블 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물우물했겠죠. 빨리 이야기하세요. 저희 전라남도에 있는 우리 뭐 어디에 무준가 어딘가 무준 아니고 무안에 저희 원래 우리 아버지 집 있는데 거기다 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 타이를 압수한 게 누구다? 그게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사가 막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5월 14일에는 경찰이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미수만으로 송치를 했는데 5월 29일에는 경찰이 추가 송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강간살인죄, 살인미수죄, 살인예비죄, 누구에 대한 살인예비죄? 그 베트남 여성에 대한. 그 다음에 스토킹죄,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죄, 거기에다가 감금죄까지 싹 다 그냥 송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거는 경찰이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5월 29일에 강간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 감금죄를 추가로 송치했다는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당연히 강간살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거 빼뜨렸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가 송치하세요. 우리가 검찰에서 그냥 기소해도 되는데 그래도 모양이 경찰이 추가 송치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소하는 게 모양이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아니면 말고인데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은 5월 14일에는 살인과 살인 미수만으로 송치했던 경찰이 5월 29일에는 강간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거기에다가 성폭력법상의 감금죄까지 싹 다 그리 추가해가지고 송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게 5월 29일이었고 이 추가 송치를 받아서 6월 2일에 그 장윤기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과수에서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를 경찰에 보낸 게 언제라고요? 5월 18일이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을 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국과수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그 검찰에다가 이 감식 보고서를 전달한 건 언제였느냐? 6월 2일 기소가 된 지 한 달이 지난 7월 2일이었어요. 그럼 왜 7월 2일에 뒤늦게 이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넘겨줬을까요? 그 이유는 취재가 시작이 됐대요. 그때쯤에 그냥 공교롭게도 언론기관에서 언론사에서 장윤기 사건 이상하네라고 하면서 취재가 막 시작이 되니까 경찰이 그때 7월 2일에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게 7월 2일이다. 물론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오였대요. 실수였대요. 안 나의 착오, 안 나의 실수. 이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7월 6일에 수사팀장 그 강력팀장을 증거인멸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증거인멸 방조죄로 이 수사팀장을 체포했고 그 다음에 7월 7일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 압수수색을 한 주체는 광산경찰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압수수색을 했냐면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어디를 압수수색했냐면은 광산경찰서하고 수사팀 팀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7월 7일에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케이블 타이예요. 장경감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케이블 타이는 광주에 있는 장경감의 집에서 압수하긴 압수했는데 원래 그 케이블 타이는 전라남도에 있는 장경감의 옛날 어렸을 때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케이블 타이가 확보된 것은 장경감의 집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지고 7월 8일에 수사팀장이 이제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광산경찰서장이 총경도 아니고 경무관이던데 경찰대 나온 뭐 완전히 엘리트 경찰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찰의 꽃은 경무관이잖아요. 경무관까지 했던 잘 나가던 광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리얼돌 훼손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 쪽 차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다음에 범행을 했던 과거 수법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한 게 누굽니까? 이걸 확인한 게 경찰입니까? 검찰이잖아요. 경찰은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드러내질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한 살인죄, 그냥 단순한 처음에는 그냥 우발적인 살인죄 해가지고 야 우리 사회가 병폐가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병들었다, 사람들이 사이코다, 처음에는 이렇게 몰고 가는 듯 하다가 이상하네, 계획적인 살인사건 아니었느냐 그랬다가 만약에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강간살인이겠죠. 하지만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설마 이게 강간살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명백한 강간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게 경찰이다? 아니잖아요. 검찰이잖아요.
경찰은 어떻게 했다? 경찰은 대비하슈. 이거 잘못하다가 강간살인 돼가지고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대비하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는 아유 어머님 우리가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참 오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검찰한테 남겨두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수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검사들과 그다음에 이런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거의 공통된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 뭐 저는 그 원래 커리어가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예금보험공사, 삼성화재 뭐 이런 데에서 그다음 뭐 국방부 뭐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형사 사건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형사 사건을 이렇게 뭐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나이 드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람들 좀 알게 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이 드니까 뭐 이런저런 그 뭐 경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바람에 대개 이제 그다음 또 방송 준비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형사 사건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형사 사건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적극적으로 형사사건 수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사사건 좋아하고 형사사건을 열심히 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 밥만 먹고 수사만 했던 그러한 검찰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사들은 수사를 갖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김웅 의원 그 페이스북 가끔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수사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웅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차라리 검사들은 보안수사권 없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를 한대요. 괜히 보안수사권 있어가지고 뭐 결국 덤태기를 검찰에서 쓰느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경찰이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에이스 검사들은요 웬만하면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소명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대강 하려고 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을 뭐 완전히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민주당 정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없애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검찰이 나쁘면 나쁜 대로 고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한 2,200명, 2,300명 정도 되는데 좋아요. 뭐 200명, 300명은 진짜 악독한 검사라고 쳐. 제가 확신하건대 2,000명은요. 사명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검사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성실하고 의협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애국심도 있고 그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가 뭐 월급을 뭐 많이 받겠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공무원치고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검사들은 그래도 그 성적도 좋고 해고 검찰을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나와서 개업하면은 그것보다 뭐 훨씬 더 몇 배 되는 그러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사명감 가지고 내가 검사하고 싶다. 내가 검찰로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와 거대한 악을 뿌리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검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기를 갖다가 확 떨어뜨리고. 그런데 지금 그 광주지검에 뭐 무슨 부장검사라고 하는데 광주지검의 그 부장검사는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 같으면 그냥 뭐 어차피 그냥 날짜 그냥 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방위할 때 전투 방위니까 맨날 그 날짜 세고 있었어요. 이제 200일 지나면 나 소집 해제된다. 15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지금 검찰도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며칠이야. 제가 부장검사하면 정 검사 오늘 며칠이야.
7월 9일인데요. 야, 검찰청 없어지는 데까지 며칠 남았어. 98일 남았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지겨워. 뭐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김 부장은 끝까지 이런 사건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도 하고 막 머리 써가지고 그다음 영상도 분석하고 왜 조수석 쪽에 뒷문에 혈흔이 있냐는 거야. 왜 뒷문에? 앞문도 아니고 뒷문에. 그래가지고 막 그 장윤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궁지에 몰아서니까, 그러니까 장윤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겠죠. 사실은 뒷문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뒷문 왜 열어놓고 있었는데, 아니 기절하면은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미리 그러려면 미리 문 열어놓는 게, 그런 게 범행하는 게 용이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니까 뒷문 열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단순한 살인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강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왜 수사팀장은 59세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55세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사팀장이, 강력팀장이 장윤기 아버지보다 선배일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왜 이 강력팀장이 자기 후배라고 추정되는 장윤기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가르쳐 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장윤기 아버지가 59세, 저랑 나이가 같아. 그 다음에 그 수사팀장이, 강력팀장이 55세, 나보다 한 4살 밑이야. 그러면은, 선배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지금 윤기 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반대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이라는 거죠. 장윤기의 큰아버지는 몇 살이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윤기의 큰아버지는 계급이 뭐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장윤기 집안은 아버지도 경찰, 큰아버지도 경찰, 그런 경찰 가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경찰 가족이 어떻게 하냐? 팔이 안으로 굽나? 그 피해자는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우리 딸 진짜 정말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광산경찰서장은 회의 소집해가지고 여기 그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래, 이거 새 나가지 않게 해. 그 다음에 그 팀장은 데뷔하슈. 그 다음에 야, 케이블 타이 그거 그냥 그 다음에 야, 그 동영상 찍은 거 삭제해.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이채원 양의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 경찰을 믿었는데 그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니. 우리 딸 편이 아니었어. 우리 편이 아니었어. 경찰을 믿었는데, 검사도 아니고 경찰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이 와중에 보안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은 검찰에다가 모든 전권을 다 송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만 송치할 게 아니라 사건 종결권을 다시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검사의 파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변호사 일쭉 해보니까 검사의 파워는 어디에 있었느냐?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그런 힘도 없어요. 검사는 진짜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 진짜 이런 케이스 마지막 불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은, 이 장윤기 살인 사건은 검찰이 밝혀낸 마지막 불꽃 같은 거예요. 그 불씨가 꺼지기 전에 마지막 한번 확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그냥 변호사 막 쭉 하고 지금도 변호사지만, 옛날 검찰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검찰의 파워는 어디에 나오느냐? 기소하는 데서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소하면요, 검사가 조작해서 기소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작 기소라고 한 건 밝혀내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기소당하면 열받죠.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요, 기소당하면 열심히 싸워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검사 새끼, 나쁜 새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 진짜 속 터지고 피눈물 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가 사건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묻어버리는 건 어떤 겁니까?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건도 있었어요. 이건 제가 했던 건은 아닌데 어떤 건이 있었냐면, 뭐 옛날 이제 검찰의 치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후배가 어떤 회사에 아주 핵심적인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돈으로 상당히 큰 횡령 사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정 팀장, 그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빨리 저 새끼 구속시켜 라고 오더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정 팀장이 뭐 정혁진 변호사 이렇게 뭐 아이 선배님 그러면서, 제가 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예컨대 아이 그 뭐야 이걸로 뭐 맘모스빵이라도 좀 사드시고 뭐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막 쓰는 거예요. 막 그 의견서 막 써가지고 이거는 뭐에 해당하고 이건 뭐에 해당하고 증거자료 쫙쫙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나쁜 그 놈을 어쨌든 그 구속해가지고 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악망합니다. 옛날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 딱 했는데, 아이 그 검사가 이걸 갖다가 그 영장을 치질 않는 거야. 영장을. 아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이 정 팀장 왜 그놈 영장이 왜 영장 쳤어? 안 쳤는데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러면 형님 그거 왜 그 영장을 갖다가 안 쳐요? 그럼 제가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내가 좀 알아볼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횡령한 횡령범이 예컨대 50억을 횡령했단 말이에요. 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숨겨놓은 돈 가지고 10억을 딱 들고 가가지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어이 변호사님 이거 제가 횡령했는데요. 구속만 안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검사장이 담당 검사나 뭐 부장 검사나 아니면 후배 검사장한테 그 사건 좀 이렇게 좀 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담당 부장이나 그다음에 주인 검사 입장에서는 뭐 그럼 뭐 구속영장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줬더니 제 사건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후배가 형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뭐 이랬다고 굳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더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그러면서 더 센 변호사 붙여. 그래가지고 더 센 변호사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그게 됐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힘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더 큰 힘이고요. 어떤 그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도 힘이지만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거는 훨씬 더 큰 힘이에요. 그런데 그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경찰한테 있다고요. 경찰한테. 제가 속 터지는 건 왜 속 터지냐면, 검사들이 그런 검사들도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검사들은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저같이 변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리검사 되고 이런 거 딱 되면 뭐가 날아간다? 변호사 배지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요,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그 선 넘어가면, 그러면 지가 나름대로 뭐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붙어가지고 연수원에서 성적 좋아가지고 그래도 검찰 임관할 성적 정도는 받아가지고 검사가 됐는데 변호사도 못 해먹을 그런 지경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누가 째려보고 있습니까? 경찰이 째려보고 있잖아요. 경찰은 기소권도 없고 불기소권도 없어요. 하지만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정혁진 그 경감이 그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어떤 사건을 갖다가 그 송치를 했는데, 그런데 검사 새끼가 이 새끼가 기소도 안 하고 묻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야, 저 중앙지검의 정혁진 검사가 저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언론에다가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검사 정혁진은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정도의 자정작용은 사실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형사사건 잘 안 해가지고 뭐 그다음 지금 방송하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히고 있을까 저는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그 뭐라 그럴까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장윤기 사건은요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는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부패했던 말든 쥐는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쥐도 잘 잡지 못하는 고양이가 까만색이라면 나쁜 고양이고 하얀색이면 좋은 고양이입니까? 고양이가 색깔이 중요합니까? 쥐를 잘 잡아야지. 검사가 뭐 이렇게 올바르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가 범죄자 잘 잡아야지 그게 좋은 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다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삐그덕거리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갑니까? 정부하고 집권 여당한테 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한테 전권 송치하자 이 말은 차마 못하겠고, 야당일 때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 어차피 던지는 거니까. 여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돌아올 걸 아니까 이거를 누가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집권 야당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나를 지지하는 열성 당원들 입맛에 맞추려면 보안 수사권은 없애야 된다. 무조건이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도 일단 내가 당대표 돼야 되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당대표 되려면 대통령